그러면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유이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은 행정소송법 12조 후문이에요. 아까 12조 전문은 원고 적격에 관한 거라고 해석을 하고요. 후문을 협의의 소유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게 통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험법학 하시는 입장에서는 통설적인 이해를 하시기도 벅차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12조 전문은 법률상 이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후문은 협의의 소유이익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소송법 12조 후문에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법률상 이익이라는 얘기였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면은 협의의 소익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소멸된 뒤에라도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기면 그때는 소이익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이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단 전문에도 원고 적격에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고 후문에도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좀 정합적인 조문이냐? 이거는 좀 의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문제냐면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되는 이잖아요. 요것만 그러면 협의 소익이 있는 거냐? 그럼 이렇게 되면 너무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취소 그 자체로도 소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앞에 원고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상 이익이 명예, 신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 에서 일단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컨대요. 예컨대 자,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격에 관한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예컨대 영업 정지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영업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중에는 당연히 소익이 있죠. 그죠? 근데 영업 정지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이 되잖아요. 상실이 됐는데 소외 이익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처분이 확정이 돼버리면 나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소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명예, 신용 등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소외이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판례입니다. 자, 126페이지입니다. 자, 소외이익을 협의의 소외이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외이익은 소외이익을 판별하는 대략의 기준은 첫 번째, 취소 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권리보호의 필요는 부인될 것이다. 자, 기관임 사무에서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했습니다. 기관임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한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주무부 장관이, 그죠? 주무부 장관이 취소 정지권을 행사하면 되죠. 지방자치법으로. 근데 취소 정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굳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죠? 소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취소 정지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굳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익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번째,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인 허용이 없다. 그러면 소익이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원고의 청구가 법원이나 피고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제기되었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받을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부인된다. 이건 뭐예요? 소권남용의 문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소권남용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한 20, 30명 됐죠? 그 소권남용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이익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고서 취소 소송에서 소이익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함으로써 처분 등이 실제로 처분 등이 있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소송이니까, 그런 소송이니까 처분의 존재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때는요. 실제로 뿐만 아니라 구체적 현실적 가능성, 침해될 구체적 현실적 가능성이 있어도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처분의 효력이 있어야 되고, 존속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는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소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된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권리 구제가 안 돼요. 원상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취소 소송에 소이익이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처분 등이 있은 후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권리 침해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굳이 취소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아까 세 가지 경우에서 첫 번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대표적인 게 처분이 취소된 경우죠.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분청이나,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직권 취소나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또는 제기된 다음에 그 법원에 의한, 소송에 의한, 재판에 의한 취소가 아니라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가 되면, 그죠? 굳이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교재에는 없는데요. 변경처분도요. 변경처분도. 자, 어떤 처분은 종전 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당초 처분이 있었는데 변경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죠. 보통 변경이라고 하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여기 처분을 예를 들면 구처분의 취소 더하기 새로운 처분이죠. 재처분. 소위 변경은 뭐예요? 소위 변경 이꼴 구소의 취소, 취하 플러스 신소의 제기죠. 무슨 이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변경 처분을 했다면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처분이 있었어요. 어떤 처분이 있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A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보니까 원고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 처분은 소송 계속 중에 직권 취소를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유를 들어서 비슷한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A 다시 처분을 다시 했어요. A,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A-가 됩니다. A 다시 처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송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원고로서는 약간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열심히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의 같은 내용의 A- 처분이 다시 됐으니 계속 소송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은 A 처분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걸 어떻게 재판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하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A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로서는요. 이게 A가 계속 있네. 원고로서는요. 갑으로서는 A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취하해야겠죠? 아니면은 끝까지 버티면 각하를 받든지요. 그리고 A-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소송이 각하가 돼버렸잖아요. 각하가 될 염려가 있잖아요. 소익이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돼요. 소변경을 해야 돼요. 이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60일 이내에 소변경을 해야 된다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갑은 A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그죠? 취하하거나 A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A 90일 이내에, 그죠? 제소기간 90일이잖아요. 90일 이내에 A-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소송을 유지하면서 60일 이내에 A 처분이 아니라 A- 처분으로 변경하는 소변경을 신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후자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저 갑의 입장에서는요. 비용이 더 안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문제는 말이에요. 아까 변경 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변경 처분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아까 변경 처분은 그죠? 변경 처분은 구처분의 취소 더하기 재처분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128페이지입니다. 후속 처분이 즉 변경 처분이요. 종전 처분을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전 처분을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변경 처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종전 처분하고 새로운 처분이 병존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 처분이 의연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익은 있는 거죠. 계속 유지할. 그러면 어느 게 그러면은 종전 처분을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참 어렵죠. 판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두 번째입니다. 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자, 갑이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2022년 10월 1일자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요? 네, 처분을 받았는데 자 그럼 10월 1일 날 쭉 했는데 10월 뭐 한 10일쯤 소재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소재기 10월 10일 했는데 소송이 12월 31일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12월 31일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소송이 2달 만에 잘 안 끝나죠. 그죠? 그래서 12월 30일에 딱 지났어요. 2023년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 3월 1일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원고한테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막 뒤로 돌아가지고요. 다시 2022년 10월 1일 날이 돼서 영업을 다시 하게 됐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2023년 3월 1일 선고한 원고 승소 판결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12월 30일이 지나는 순간 소액이 없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소송부 제기했는데 다 2달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를 받아놓고서 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요. 자, 어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서 서무구청장이 갑에 대해서 이 건물 철거 명령을 했어요. 철거 명령을 해서 갑이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서무구청장이 기다려주지 않고 소송 계속 중에 집을 부셔버렸습니다. 대집행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랬더니 벽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트랜스포머처럼 합체가 돼서 다시 집이 됐어요. 이렇게 되지 않죠? 소액이 없다가 됩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아까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집행정지 제도를 만들어. 관계법령이 개폐된 경우 광어권 설정을 해달라고 출원 신청을 했는데 반려처분이 있었어요. 반려라고 하면 다 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해저광어권은 정부만 가지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승소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 89를 보세요. 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해고무효 확인 소송 별도로 제기돼 있는 민사소송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이 났어요.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이 없다. 도시정비업법상 정비업상이 아니죠. 도시정비법상인데 도시정비법상 이정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140페이지를 보시죠. 140페이지를 보면은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제가 대략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거기 뒷부분에 가보면 이전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종료가 됐는데 앞에 있던 사유를 들어서 그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게 되면 다시 그러면 원상회복을 시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미 도시 정비 계획은 재개발은 완료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전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에 있던 처분에 대한 그 이전의 단계에 대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액이 없게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130페이지 약간 재밌는 얘기예요. 약간 재밌는 얘기입니다. 대학 입학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외이익은 있답니다. 그죠? 꼭 그 해에만 입학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국립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공립대학을. 그 다음에 131페이지로 가서 처분 후 사전 변경에 의해서 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처분 후 사전 변경에 의해서 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계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은 의미가 없죠. 또 하나는 뭐 예컨대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해가지고 막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동차로 합격했다. 그러면은 원고는 동차로 합격한 사법시험 자격을 가지고 합격 자격을 갖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끝까지 소송해서 이겨가지고 의미가 없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소액이 없다. 뭐 별개의 소송인 뭐 국가배상이나 뭐 이런 거는 다른 문제고 그 소송 자체는 취소 소송 자체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칙이 있고 예외가 뭐냐? 첫 번째, 처분의 외용산 잔존 등을 이유로 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소액이 원래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처분의 외용은 지금 잔존하고 있잖아요.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면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소액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 철거명령 취소 소송이 있어요? 철거명령 취소 소송이 있는데 철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와중에 철거 집행이 끝나면은 아까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원고가 뭘 주장하느냐면요. 나 지금 별도로 제기한 또는 제기할 예정인 국가배상 소송이 있다. 위법한 철거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거명령이 취소되면은 비록 벽돌들은 다시 모이지는 않지만 후속 소송이나 아니면 지금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이치를 점하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위법성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해서 소액이 있다라고 여전히 있다라고 의연히 남아 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거 조금 판례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판례는 일단 끝내고 보고 담당 판사로서는 사건 하나 빨리 떨어뜨리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소외이익에 대한 예외적 사유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을 했는데 정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설령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다시 공무원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정년이 이미 도래했으니까. 그러면은 소액이 없다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정답인데 이때는 다시 소액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그죠? 봉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으로 회복되지 못할지언정 그 파면 처분된 날로부터 정년까지의 그 봉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액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경우에도 원고 적격을 인정받게 되죠. 같은 논리죠. 근데 최근의 판례에 뭐가 있냐면 신청 당시에 이미 정년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럴 법하죠, 그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면 근로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어요. 그죠? 남자들의 트라우마잖아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받고 입영을 했는데 자기는 현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입영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 걸로 봐서 소익이 없다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나중에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설명해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 안 지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이기는 해요, 잘? 네. 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 12월 30일이 딱 지나는 순간 소익이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좋은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냥 영업을 해버렸어요. 집행정지도 안 받고. 근데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면 영업 취소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근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는데 법령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영업 취소라고 돼 있어요.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뭐하고 연결되느냐? 이 지금 케이스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에요. 훈령 예규가 행정규칙이고 법규 명령은 대통령령 불령 뭐 이런 거잖아요.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죠?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불령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행정법 1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형식을 기준으로 법규 명령으로 볼 거냐,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자, 법규 명령으로 보는 거하고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법규 명령으로 보면은 대외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법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재판부로서도 재판 규범이 돼서, 그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행정규칙으로 보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행정규칙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행정부 내부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외적 효력이 없고 국민한테 효력을 미치지 않고 법이 아니니까 법원으로서도 거기에 따라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존중하겠지만 다르게 재판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위법한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규명령이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하고 부령, 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죠? 행정규칙은요? 헌법에 써져 있지 않은 법규명령 목록들이 있죠. 법규명령이 헌법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6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형식을 가진 것들 어떤 게 있어요? 훈령이나 예규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데 음주운전을 하면 0.03%의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면허정지 30일이다. 어디에 써져 있어요? 이건 훈령에 써져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써져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죠. 형식으로는. 부령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훈령으로 정하면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형식에 따라서 법규명령이라고 보면은 판사가 재판을 할 때에 0.05%면은 무조건 면허 며칠을 해야 돼요. 면허정지. 30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행정규칙이라고 하면은 판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구속되지 않죠. 그래서 법의 전 취지에 따라서 다시 그 기준에 안 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면허정지 20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행정법 총론 교과서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영업 취소다 라는 게요 법률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발각됐어요. 그러면은 영업 취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00% 영업 취소가 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어요. 어떻게 돼요? 이러면 요 이론대로 가는 거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가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법규명령으로 보고, 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 행정법 교과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실체법 교과서를요. 행정입법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판례대로라면 이 내용이 부령으로 돼 있으면, 즉 시행규칙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죠. 훈령으로 돼 있으면요. 당연히 행정규칙이죠. 형식도 행정규칙이고 내용도 행정규칙이잖아요. 훈령으로 돼 있으면. 예규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감히 영업을 했어요. 그럼 적발이 됐어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영업 취소다라고 법률에 써져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영업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영업 취소가 당연히 될 거니까 지금 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비록 기간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취소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액이 있다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행정규칙으로 돼 있거나 훈령으로 돼 있으면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영업 취소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죠. 법이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지금 굳이 다툴 필요 없다. 나중에 영업 취소 받게 되면 그때 와서 다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넌센스죠. 설령 훈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발한 공무원이 영업 취소를 안 할 수는 없죠. 설령 훈령으로 돼 있어도 뭐 이론적으로는 뭐 안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안 할 수 없죠. 왜 안 할 수 없어요? 징계를 받죠. 징계받을 거 아니에요. 훈령으로 영업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영업 취소 안 하면 징계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령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영업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변경이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돼서 이게 부령으로 돼 있든 대통령령으로 돼 있든 즉 행정규칙으로 보든 뭐 법규명령으로 보든 소액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가 다수 의견이고요. 별개 의견은 뭐냐? 이 사안은 지금 부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부령으로 돼 있는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판례는 부령으로 돼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법규명령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서.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 논리대로 가서 당연히 그게 되는 거죠. 소액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제재적 처분이 133페이지예요. 제재적 처분이 기간 만료로 소멸을 했으나 법령에서 당초의 제재적 처분을 다른 처분의 전제 요건이나 가중 사유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나 가중 사유, 즉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면은 영업 취소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취소 입장에서 보면은 영업 취소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액이 의연히 남아 있다라는 예외다라는 판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소액이 남아 있는 경우 두 번째 예외입니다. 법률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하는 이익이 없더라도 처분 그 자체의 취소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소액이 있다라는 판례 이론으로 형성된 예외 사유입니다. 예컨대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죠? 이루어지는 어떤 처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위법한 처분이 있다. 예컨대 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어떤 처우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처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미 그 처우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소액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하면은 이제 그러한 행정 관행은 고쳐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법률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소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이라는 게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반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처분에서 소유이익을 한번 볼까요? 자, 인가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허가하고 특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자, 허가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자유의 회복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금지의 해제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허가는 금지의 해제, 특허는 권리의 설정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시면은, 물론 더 복잡한 얘기죠. 더 복잡하게 정의가 될 수 있지만 특징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는 권리의 설정, 허가는 금지 해제, 특허는 권리의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가는 보충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주로 사법적 법률행위입니다. 물론 공법행위도 인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주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입니다. 원래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공행위과 관련돼서 행정청에 인가가 있어야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그 행위를 인가라고 합니다. 인가. 그 인가의 대표적인 예가 어업협동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행정청의 인가라든지 민법에서 정강 변경의 허가라고 돼 있지만 그 성질은 인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자,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있잖아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있어요. 자, 고려중앙학원에 그 이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회사나 사법상의 법인의 경우에, 그죠? 이사회에서 의결하면은 이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이사의 의결로서 이사 취임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수행하잖아요. 업무의 수행 면에서 보면 공교육을 국공립학교와 더불어서 같이 수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앙학원에서 이 이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혹시 반교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승인의 법적 효과가 인가예요, 특허예요, 허가예요? 인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사 취임결이 그 자체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잖아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경우, 이때의 승인은 우리가 강학상 인가라고 해요. 인가. 자, 그러면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이 됐어요. 이 A가 반교육적인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를 낙마시키는 소송법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그죠? 이사 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사가에서 낙마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으로, 그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도 이 A는 이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강학상 기본행위라고 합니다. 기본행위.
여기가 아까 얘기했죠? 인가를 했잖아요. 자, 기본행위하고 이렇게 인가가 있단 말이죠. 자, 어느 쪽이 더 발본색원적인 분쟁 해결 방법입니까? 기본행위를 다투는 게 발본색원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에요. 인가를 다투는 게 발본색원적인 소송행위예요. 기본행위를 다투는 거죠. 그래서 기본행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뭐든지 간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라면 인가처분 취소, 다툴 수 없으면은 아니죠. 다툴 수 있으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은 소외이익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없다. 자, 140페이지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인가처분에 관한 소송인데, 자,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 재개발 사업의 흐름을 보면요, 도시 주거 정비 환경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그 정비 구역 안에 있는 소유자들이 정비 조합을 만들겠죠. 그러면 정비 조합은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일종의 도시계획이죠. 그 정비 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하죠. 따라서 이 정비 조합은요, 사사로운 민법상의 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법상의 공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공법인으로 보는데, 자, 정비 조합이 소유자들의 의결로서 정비조합이 일정 정도 4분의 3인가? 의결로서 정비조합이 성립이 되는데 의결만 한다고 해서 정비조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에 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의 인가가 지금 교과서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인가가 허가 특허 인가 중에 뭐냐는 거죠. 아까 허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지 해제라고 그랬죠. 특허는요? 권리의 설정이죠. 인가는요? 보충행위죠. 자, 어떤 조합이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됐어요. 그러면 허가, 특허, 인가 중에 뭐겠어요? 특허죠. 그러니까 말은 인가라고 써 있지만 특허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예. 도시정비조합이요. 도시정비조합이요. 관리처분 계획을 자, 도시정비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었어요. 조금 생소하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관리처분 계획은 매우 중요한 일종의 도시계획이란 말입니다. 그죠? A한테 아파트 몇 호를 주고 B한테는 충당금 얼마를 징수하고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분이죠. 맞죠? 처분이잖아요. 자, 도시정비조합이 공법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조합원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사법상 행위만 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처분도 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마이너한 쟁점이에요. 인가 성북구청장이라고 하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인가가 됐어요. 이 인가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인가의 대상이 이 조합원 의결에 대한 인가냐, 아니면 조합이 만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냐는 거예요. 만약에요. 조합총회 의결, 조합총회 결의가 기본행위고 사무구청장의 인가처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인가처분에서 소위 잘 기억하시죠? 네,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무슨 소송을? 만약에 이게 기본행위라고 하면 조합을 상대로, 그죠? 조합총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사소송이 아니죠.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게 지금 판례입니다. 공법상의 행위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기본행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소송을 제기해야죠. 이건 소송 제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정비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되는 거죠. 항고 소송으로. 취소 소송으로.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원래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조합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라는 게 원래 판례였어요. 근데 지금 판례가 사실상 변경이 돼서 관리처분계획이 관리처분계획 처분이죠. 처분계획 처분이 기본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이죠. 항고소송으로 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재결 취소 소송에서 소의 길이. 이거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처분이 있는데요. 그죠? 처분에 대해서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맞죠?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죠.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재결이죠. 여기서 이겼으면 이 처분은 바로 취소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졌으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했겠죠? 맞죠? 그러면 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이거냐에 따라서 원처분주의하고 재결주의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중 8구 이것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처분에 없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예컨대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지, 행정심판위원회에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지 재결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돼 있던 가정입니다. 근데 과반수가 아닌데 재결을 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분은 전혀 관계없는 재결만의 하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분 취소 소송하고 별도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 원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만 제기해야 되지만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 취소 소송과 별도로 재결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가 원처분주의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부터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먼저 났어요. 그러면 재결 취소 소송은 의미가 없죠. 맞죠? 네, 원처분 취소가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재결 취소 소송은 소익이 없다가 됩니다. 근데 원처분에 대해서 기각 판결이 났어요.
원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기각 판결했어요. 그러면 원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결 취소 소송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서 함정이 있죠.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판을 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재결 취소 소송은 이 경우에도 소익이 있다죠. 왜냐하면 재결에서 부당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취소하면은 행정심판위원회로 다시 사건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성에 대해서는 심판할 여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소익이 있다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